예, 됐죠? 자, 마지막에 지금 21호 2부 경제 징조인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의 종말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끝나가는지. 특별히 한국 경제의 종말은요, 아마도 세계 경제의 종말보다는 더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합니다. 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 경제가 한국인들을 아프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 경제가 종말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지 아주 위기입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동양 사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난리죠. 막 피해자들이 그 금감원 가가지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울면서 야, 나를 죽여라 차라리, 야,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막 하면서. 근데 아시겠지만 드러난 게 그게 사기입니다. 사기. 자기들은 미리 주식이 빠지기 전에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다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동양 사태가요, 이 한국 경제 위기에 불을 붙이는 그런 내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달 중에 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건설, 조선, 해운, 건설, 조선, 해운이 개인 투자자가 이 투자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그런 업종입니다. 질이 안 좋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 이런 업종에 이걸 그 우량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우량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이달 중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기 금액만 1조 원이랍니다. 이달 중에 이 회사채가 갚아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을 이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 건설, 조선, 해운 이 업종들이 이달 중에, 이 10월이죠. 10월 중에 1조 원을 갚아야 됩니다. 회사채가 그거거든요. 회사가 개인 투자, 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그 건설회사, A 건설회사라는 그 회사 사장이라고 합시다. 개인 투자자인 시환 형제한테 가가지고요, 자료를 막 보여주면서, 아, 시환 형제, 우리 회사 괜찮아요. 우리 회사를 담보로 내가 이 채권을 좀 돈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환 형제한테 1,000만 원을 제가 빌립니다. 회사가. 제가 이 A 건설회사. 그리고는 내가 시환 형제한테 언제 내가 이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서를 줍니다. 이게 채권, 채무,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빚을 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진 빚이 비우량 기업인 건설, 조선, 해운, 이 3대 업종에서 여러 가지, 뭐 건설 업종에도 뭐 그 건설 회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조선 업종에도 그 조선 관계된 회사가 많고, 그 회사들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이달 중에 갚아야 될 돈이 1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1조 원을 잘 막는다 칩시다. 내년 상반기에는 8조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 비우량 기업들이. 그런데 동양 사태가 지금 뭘 들쑤셔놨냐면요, 바로 이 금리를, 회사채 금리를 올려놨습니다. 동양 사태를 통해서 회사들이 위험하다. 동양이 여러분 재계 서열 30위였습니다. 30위. 그 회사가 무너지면서 야, 이거 회사채가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 투자자나 누구한테 이 회사들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요, 예전에는 한 5%의 금리로 나 5% 줄게, 돈 좀 빌려줘 했으면요, 개인 투자자나 사람들이 5%? 괜찮네, 그 정도 수익이면,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이 동양 사태로 뭘 촉발시켰냐면, 회사채가 야, 니네 회사 동양도 부도났는데 니네 회사 뭘 믿고 내가 돈을 빌려줘? 5% 갖고 안 돼, 10% 내놔. 이런 회사채 금리를 올리는 일을 지금 했단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건설, 조선, 해운 이런 사람들이요, 1조 원을 갚을 때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갚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회사채 시장이 어떻게 돈을 갚았냐면요,
회사채를 갚기 위해서 또 회사채를,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빚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고 그것을 또 만기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또 영업을 하고 그러다가 또 그때 만기 와가지고 돈을 줘야 되면 또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빚을 이렇게 내가지고 빚을 갚고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런데 동양 사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막아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달 중에 1조 원. 1조 원을 만약에 못 갚는다. 여러분 이달 중에도 제2, 제3의 동향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심각한 건데 잘 안 와닿으시나 보다. 1조 원은 그래도 금액이 크지만 그래도 뭐 융통할 수 있다고 봅시다. 내년엔 8조 원입니다. 8조 원. 내년 상반기에.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건설 그리고 조선, 해운 이거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특히 건설은 그냥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뒤에 PF 대출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건설이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내년에 8조 원 못 갚습니다. 8조 원. 적어도 8조 원 중에 4조 원을 못 갚는다고 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4조 원의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몇 명일까요? 4조 원이면. 적어도 몇만 명입니다. 적어도. 4조 원 엄청난 돈입니다. 적어도 몇만 명이요. 그냥 거지가 되는 겁니다. 혹은 생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돌지 않아가지고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 추가로 몇만 명이 또 이 4조 원이란 8조 원이란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자산의 잠식을 당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수는 더 침체할 수밖에 없고요. 내수가 침체하면 집값은 더 떨어지는 거고요. 집값은 더 떨어지면 말이 뭐합니까? 은행들 건설회사에게 빌려왔던 그 PF 대출이나 어떤 것들이 그냥 터지는 거죠. 그리고 연쇄 부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채가요. 이 동양 사태로 해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요. 그 BBB 플러스 등급, 그러니까 비우량 기업 중에 회사채 미매각률이 100%입니다.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동양 사태 이후로요. BBB 플러스라는 등급을 가진 회사들은요. 뭐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채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기는 그럼 부도나는 겁니다. 여기는. 아니면 자기 자산 팔아가지고 하든가. 근데 지금 가뜩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자산을 뭘로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그러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요. 이달 중 만기가 돌아온 1조 원에 가까운 그 회사채가요. 대부분이 미매각률 100%에 해당하는 그런 위기 분집에 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달 중에도요. 아직 안 지났죠. 이달 중에도 우리는 뉴스에서 제2, 제3의 동향을 보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보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다음 달부터요. 증권사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은 계열사의 회사채, 기업, 그러니까 채권 이런 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거 얘기하자면 좀 길 겁니다. 그냥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구조적으로 회사들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들을요. 지금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 이달 중에 1조 원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8조 원을 과연 이런 상태에서 건설과 조선과 해운 업종들
BBB 플러스 이런 그 비우량 기업들이 과연 이 8조 원의 돈을 어떻게 막아낼 건지 내년 상반기에 이게 관건입니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관건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글로벌 경제 회생 가능성 현실적으로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죠? 정부, 기업, 국민 트리플 빚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요, 이 김태훈 의원이 발표한 건데요, 고발한 거죠. 2012년 기준 정부 산하 295개 공공기관 총부채 493조 4천억 원 중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채가 214조 4,108억 원으로 공공기관 부채의 43%를 차지한답니다. 국토 차원의 철저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빚만 하루 이자만 204억씩 내야 됩니다. 하루 이자만.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요. 하루 이자만 204억씩. 그냥 눈 딱 뜨고 일어나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204억을 이자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도요, 국토부 산하만 그렇습니다. 국토부 산하만. 이런 나라. 정부가 이렇게 빚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 빚과 일본 혹은 어떤 그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빚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이나 일본은요, 그 사람들의 이 달러나 혹은 엔화는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화폐에 비슷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있으면요, 그나마 어떤 정부가 돈을 찍어가지고요, 그 빚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캄프라치 할 수 있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 빚의 상당 부분을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명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는요, 힘이 약합니다. 국제통화로서 결제 기준에도 축 못 미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정부가 뭔 돈을 찍어낸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이 원화 가치는요, 일본이 엔화를 찍어낼 때나 달러를 찍어낼 때의 그 달러 가치 소멸되는 것에 비해 가지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원화 가치가 그냥 똥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기업이 빚이 많고요.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스 제가 하는 거 보셨죠? 국민은 국민대로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죠. 하우스부터 해가지고 렌트 푸어부터 해가지고 온갖 푸어란 푸어는 지금 국민들에게 다 붙어있죠. 자영업자 말해 뭐합니까? 이런 정도로 가계와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정말 이 헤어나올 수 없는 빚에 쪼들려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문제는 뭐냐? 이 빚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빚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빚이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자력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채는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계속 쌓이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부채는 계속 쌓이는 습성이 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계속 쌓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빚 져보셨죠? 빚이 없어지던가요?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그것을 날리지 않는 한 그냥 우리들 자력으로 그것을 갚아나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게 빚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왜냐하면 수출 주도된 국가이기 때문에 낼 수가 없으니까요, 자력으로 돈을 만들어가지고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려면 반드시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야지, 회복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의 이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저축도 하면서
이렇게 빚을 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지금 희망이 있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일본이 여러분 경제 세계 2위입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2위의 나라가 지금 방사능으로요. 완전 다 망가진 걸 우리 오전에 보셨죠? 끝장납니다. 세계 1위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디폴트 17일날 아니면 최종 30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30일날 10월 30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미국 디폴트 납니다. 그러면 IMF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디폴트 나면 세계 경제 아작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입장입니다. 양적 완화하면서 양적 완화 중지하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 1위인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도 거의 그림자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 오셨는데요. 거기 집값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중국 집값이 상하이 이런데 한국 잽도 안 됩니다. 그러나 거품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률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집값만 오른다는 것은요. 이건 전형적인 거품입니다. 거품. 거품은 반드시 터집니다. 중국이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세계 빅3가 지금 다 위험합니다. 유럽 말해 뭐합니까? 유럽,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시위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정부를 상대로 시위하는 나라는요. 끝난 겁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든 겁니다. 고등학생들조차. 유럽이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양적 완화로 지금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라는 말 때문에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가고 있고요. 어제 뉴스에 뭐라고 떠 있습니까? 제가 저도 올리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올렸는데 거의 IMF를 또 맞을 정도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마찬가지고요. 브릭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전 세계가 지금 휘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특히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국가들인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지금 휘청하고 있는데 과연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정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미국이 살아나든가 중국이 살아나든가 일본이 살아나든가 유럽이 살아나든가 총체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글로벌 경제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로 자력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요. 대단히 어둡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광기에 의한, 광기를 위한 코스피. 여러분 FRB가 양적 완화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양적 완화 유지를. 그러자 미국, 유럽, 한국 등 지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언론은 코스피 2000을 회복했다면서요. 축포를 터뜨렸고요.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양적 완화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것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어떤 위기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처럼 비상조치로 들어간 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제가 아직 양적 완화를 종료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어. 여전히 비상사태야 라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더니 주가가 웃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 유럽, 한국 등 지수가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거품입니다. 이거는. 원래 주식이 뭡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주식과 주식이 원래 동인도 회사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때 일어난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주식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 적나라하게 제가 까발릴 건데요. 월가에서는요. 주식의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살해의 위협이 됩니다. 아십니까? 주식이 만들어진 그 배경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갖고도요. 월가에서는 살해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 여우라고. 별 얘기를 다 하네. 빨간 여우. 들어보신 분? 주식하는 사람들만 들을 겁니다. 그 빨간 여우라는 분이요. 직접 유대계에 가가지고 이 주식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분이. 근데 월스트리트의 그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주식의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주식이 더러운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 2시간 걸릴 겁니다. 주식의 실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래서 강의하는 2시간 걸릴 겁니다. 제가 빨간 여우가 쓴 책이 이렇게 있거든요. 팍스넷에 올려놓은 건데 제가 그거를 4번을 정독했습니다. 4번을. 이렇게 두꺼운 4번을 정독했습니다. 그걸 보면요. 주식이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입니다. 뭐 그걸로 돈 벌 수 있다. 물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요. 아, 주식은 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구나. 이게 그냥 보입니다. 아주 제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표면적으로 배운 주식은 뭐냐면요. 표면적으로 배운 주식은 어떤 우리의 돈을 회사에 줘가지고 그 회사가 이익을 내가지고 배당을 주면서 성장하면서 주식이 같이 끌어올려진다. 이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교과서에서.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요. 교과서와 정반대입니다. 주식이 오르려면 경기가 살아나야지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여전히 비상상태고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여전히 좀 안 좋아. 라고 말하는데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이건 광기입니다. 광기. 지금 주식이 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지금 여러분 양털 깎기 하고 있는 겁니다. 양털 깎기. 이 주식시장에서요. 물론 오를 겁니다. 뭐 2000이 오르는 뭐 나중에 꺾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요. 개미는 아무도 안 땁니다. 개미는 아무도 못 땁니다. 아, 별 얘기를 여러분 얘기합시다. 이 주식 이거 한 시간 대답합시다. 동남아시아 쪽에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주식이요.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있고요. 대형 컴퓨터를 갖다 컨트롤 타워가 있고요. 거기가 아마 보스턴일 겁니다. 동남 보스턴. 거기에 이렇게 둠 경기장처럼 이렇게 큰 이렇게 굉장히 운동장 크기보다 더 큰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주식을 다 이게 컨트롤하는 트레이더들이 몇천 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요. 핫도그 파는 데도 있고요.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센트럴 박스 안에서요. 전 세계 주식을 다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뭐 상하이 지수 뭐 일본 니케이 뭐 여러 가지 각종 전 세계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제히 어떤 컨트롤 박스 안에서 마스터가 있어요. 마스터가 어떤 수준이면 지금 팔어 딱 하면요. 일제히 전 세계에서 주식을 다 던집니다. 일제히. 그리고 떨어졌어. 마스터가 그거를 이 차트를 딱 보고요. 오케이 하면 일제히 다 매수를 누릅니다. 그걸 개미들이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게 주식이라니까요. 개미들이 못 당해내니까요. 걔네가 쓰는 슈퍼컴퓨터가요. 기상청이 쓰는 슈퍼컴퓨터 그거의 몇 배의 용량이 있는 몇 배나 더 빠른 그런 그 계산을 연산을 해내는 그런 슈퍼컴퓨터가요. 그 돔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얘네가 장난질을 합니다. 거기서 주식을. 하루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거래되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거기서 거래됩니다. 그걸 따먹겠다고 그 시스템으로 하는 애들 거를 따먹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미들이.
이게 주식의 실체입니다. 주식 실체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식은요. 절대로 대주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주주가 뭐냐? 그 회사의 주주, 최고 주주, 뭐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는요.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뭘 사는지를 다 합니다. 하루에 리포트를 다 뽑습니다. 누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치를 사는지를 쭉 뽑는 거예요. 데이터를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주식 값이 있어요. 그 값이 이를 때까지 계속 팝니다. 계속.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만 놔두고요. 계속 팝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공포심에 막 두려워가지고요.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그걸 언론을 이용합니다. 이 대주주들이. 우리 회사가 뭐 부도날 것 같다. 그걸 흘립니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거 보고 막 던지는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주가 예를 들어서 만주다. 만주까지만 내비두고요. 나머지 것들을 다 던집니다. 대주주가. 그리고 언론과 뭘 이용해가지고요. 아주 패닉 상태, 공포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자기 경영권이 위험하지 않을, 이제 위험해질 거 싶다라고 하면요. 개미들이 다 던진 그것을 아주 저가죠. 아주 헐값이죠. 막 던졌으니까 이제 주식이 똥값이 된 겁니다. 그걸 대주주가 싹 다 삽니다.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가지고요. 자, 부도가 날 것 같았는데 이제 잘 해결됐습니다. 혹은 이제 다른 데랑 어떤 M&A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혹은 뭘 개발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이걸 호재라고 하거든요. 거짓 호재를 만들어가지고 싹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 막 너무 밑바닥 해갔더니 애널리스트를 돈 주고 사가지고요. 야, 이거 너무 저평가됐어. 빨리 지금 사게 해. 그러면 걔네들이 또 앵무새처럼 이 주식은 뭐 퍼가 어떻고 뭐가 비율이 이래가지고 야,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떠듭니다. 앵무새처럼. 그러면 대주주가 사면서 쭉 오르니까요. 동반해서 막 다 사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쭉 오릅니다. 그 정점에서 대주주가 팝니다. 막 던집니다. 여러분 주식이 파형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시죠? 이것은 무슨 엘리어트 파동이니 뭐 일목균형표니 뭐 별얘기를 다 하는데요. 이렇게 주식이 파동을 그리는 이유는 단 하나는요. 대주주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엘리어트 파동? 웃기지 마십시오.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합니다. 대주주가. 이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식 할 때 차트 보면서 뭐 매수 시점 타이밍이 왔다. 이때 야 지금 파형을 보니까 지금 매수 시점이야. 이거야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벌써 떼부자 될게요. 안 됩니다. 차트는요 언제 보는 거냐면요 주식을 던질 때 보는 겁니다. 주식을 던질 때. 왜 주식을 던질 때 차트를 봐요? 별 얘기를 안 해, 지금. 그냥 뭐, 말이 나왔으면 합시다. 누군가는 필요하니까 지금 하게 하시는 거겠죠. 내가 팔려고 하는데요. 차트가 이제 꺾일 시점이 됐어요. 그때 파는 겁니다. 그 차트를 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이제 하락이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던지거든요. 매도할 때 보는 게 차트입니다. 매수할 때 보는 게 차트가 아니고요. 매수할 때 차트 보면요, 피박습니다. 그냥 피박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대주주의 마인드를 읽어서요. 오히려 주식이 떨어질 때 주식은 사는 겁니다. 물타기 이거 별 얘기를 안 해. 예, 별 얘기를 안 해요. 예, 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주식은 아닙니다. 주식은 피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광기에 코스피가 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주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제발 주식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의 전문가로서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직접 상담, 기자일 하면서 저희 신문사가 이거 주식 판매하는, 주식 이거 상담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제가 거의 팀장이었어요. 저희 신문사가 그 일을 했어요. 일반 신문사 다닐 때. 저희가 그 이데일리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전문가 넣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회사 괜찮았던 회사예요.
이 주식의 전문가로서 얘기합니다. 주식은 피보입니다. 그냥 피바가지 쓰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합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던 거고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지금 한국 경제의 막장을 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 건설사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의 큰일이랍니다. 큰일. 이 회사채를 대신하던 신주 인수권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BW 주요. 어렵긴 어렵네요. 그죠? 어렵긴 어렵네요. 자, 이 건설사들이 회사채 대신 이 BW라는 신주 인수권 부채라는 걸 갖고 그걸 발행해서 돈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말고 뭐 BW라는 게 있다. 그걸로 돈을 그동안 건설사들이 꾸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BW 발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돈을 구할 가능성이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 대형사들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건설사들의 목에 지금 칼이 들어온 실정이고요. 특히 중소건설사들은요, 거의 벼랑 끝에 몰려있답니다. 이거 뉴스 기사입니다. 중소건설. 자, 중소건설업 관계자는요, 분리형 BW는 신주 인수권 부채는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은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비상수단으로 이용하던 것이라며 비분리형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 대비 메리트가 없어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이겁니다. 쉽게 중소건설사들이 이제 돈을 구할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건설은요, 내수의 최고입니다. 내수 산업에서 최고가 바로 이 건설입니다. 건설이 깨지면요, 더군다나 건설은요,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자산의 85%가 바로 이 건설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설회사들이 지금 이 자금줄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이 위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건설사들은 자기 자본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PF 대출을 통해서 이 건설사 자금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때려짓고 분양해서 돈을 갚고,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건설사들의 구조인데요. 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채권이나 BW를 발행하지 못하면요, 은행이 이 PF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건설사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건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내수가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내수의 명목이. 건설은 한국 경제의 허리입니다. 허리. 여러분, 사람의 허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맛이 가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죠. 거의 반식물 인간이 되죠. 대한민국 건설의 허리가 건설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건설이 지금 끝장나게 생겼다니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식물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시점에 지금 건설사들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 만약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면, 얘네들이 양적 완화를 종료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미국에서. 그러면 금리가 뜁니다. 그러면 한국의 절대 다수의 건설사들의 끝은요, 도산입니다. 도산.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도산입니다. 그것은 곧 가계부채의 대형 폭발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가 참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무리한 PF 대출, 한국 경제에 멍들다. 여러분, 2009년 8월 이후 영업정지된 28개의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채권이요, 11조 5천억 원이랍니다. 11조 5천억 원. 근데 이 중에
실제로 은행들이 회수가 가능한 유효 담보가 3조 8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어렵습니까? 눈동자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있어가지고 주여 이런 어쩌면 좋나. 주여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 11조 5천억 원을 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회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 11조 5천억 원 중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 3조 8천억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거의 3분의 2는 그냥 날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은. 엄청난 겁니다. 아, 이게 많이 어렵구나. 많이 어렵구나. 자, 6번 하겠습니다. 그냥 글로 읽으세요, 여러분들. 글로. 이해가 되면. 제가 글도 써놨으니까. 자,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냥 좀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0조를 넘었습니다. 빚은 자영업자 50%, 하우스프로 50%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었는데 이 가계부채 1000조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자영업자가 한 500조 정도 빚을 지고 있고 하우스푸어가 한 500조 정도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1000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의 연령대가 대략 이 40, 5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1000조를 대략 누가 다 짓고 있냐? 대략 40, 50대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 50대는 지금 굉장히 힘들죠. 허리가 휘는 겁니다. 자, 그럼 30대는 어떠냐? 30대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대 때 학자금 대출 아시죠? 그걸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취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됩니다. 또한 30대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또 빚을 내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왜? 신혼집 같은 거 구입할 때 신혼자금 대출 이런 거 받습니다. 그러니까 30대도 지금 학자금 대출, 학자금 빚 플러스 어떤 결혼자금 빚, 그래서 30대도 지금 빚에 휩싸여 있습니다. 20대는 어떠냐? 20대는 솔직히 자립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0대는 솔직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자립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10대 마찬가지입니다. 자립 능력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ECD가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노령층은 100명 중에 77명이 빈곤층이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10대 자립 능력 없습니다. 20대 부모님에게 돈을 꿔가지고 공부하고 혹은 군대 가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립 능력 없습니다. 20대도. 30대 공부하기 위해서 받았던 학자금 대출과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진 빚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40, 50대 아까 가계빚 1000조, 가계빚 1000조에 그 40, 50대가 거의 다 지고 있다고 했죠. 자영업 하려고 대출 받아서 사다거나 하우스프로 빚지거나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요, 노령층들은요 이미 100명 중에 77명은 빈곤층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가 다 거의 파산 직전인 겁니다. 일부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일부 1%, 2% 되는 그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거의 대한민국 인구 90% 중 90%는요. 거의 다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희망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건 쉽죠? 예, 이건 쉽죠? 이해가 되죠? 자, 7번째. 한국 경제 이렇게 끝난다. 여러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24,556가구로 수도권 32,501가구의 76%에 달한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약 70%, 그 100%, 100이라고 봅시다. 근데 그 수도권 미분양이 100이면 그 중에 70%의 미분양을 누가 갖고 있냐? 경기도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그만큼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냐? 이 부채 비율을 보면요. 부채 비율을 경기도가 1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아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국에서도 이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은 그 대출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돈을 빌려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속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떨어집니다. 대출 받아서 집값을 샀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합니다. 즉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진짜 이 집을 내가 갚아야지 라는 개념보다는 물론 하우스의 개념도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 대출을 일으키는 그 비율을 봤을 때 집값이 오르면 그냥 팔아버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집을 샀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비율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미분양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대출금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들이 경기도에 집중해서 일어나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경기도 하우스푸어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 살지 않고 조금 대충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아버리고 어떤 그 해소하려고 이런 어떤 목적,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집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이렇게 하우스푸어가 많은 겁니다. 자, 근데 이 미분양이 76%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회사들이요. 이 아파트나 이런 것을 건설할 때 지 돈 갖고 안 합니다. 자기 돈 갖고 안 합니다. 전부 은행에서 어디 뭐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것을 짓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 분양해서 갚는 겁니다. 분양해서. 근데 지금 미분양이 76%예요. 경기도에.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도산하는 겁니다. 줄도산. 아까 말했잖아요. 중소건설사들의 BW도 발행을 못하게 정부가 막아버렸다니까요. 금지시켰다니까요. 회사채 안 되죠. 회사채 BBB 플러스 마이너스 비우량 기업이라서 회사채 금리 조달 높아서 안 되죠. 회사채 발행 못해요. BW 발행 못하게 정부가 금지했어요. 근데 미분양은 넘쳐나요. 건설사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손 놓는 겁니다. 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못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줄도서라면 그러면 한국의 가게의 이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똥값 되는 겁니다. 같이 똥값 되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분양이 76%나 미분양이 많은데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이요 200만 가구가 넘답니다. 200만 가구. 이거 통계입니다. 통계.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200만 가구가 넘는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미분양 그 가구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야지 아파트가 분양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계속 줍니다. 분양 안 됩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인구가 지금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그리고 수도권이 세종시로 옮겨가는 거 있죠? 세종시로 옮겨가는 인구가 100만이라고 그랬죠? 토탈? 아닌가? 엄청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그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가면 수도권은 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미분양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이 더 비어버리면요. 수도권의 집값은 더 떨어지고 완전 또 똥값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거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 이전 완료하면. 현실입니다. 현실. 내년에 입주 완료한답니다. 내년에 세종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요, 올해 내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가계부채 폭발하는 게. 건설사들 무너집니다. 이제 줄도사합니다. 건설사들 줄도사하면 가계부채 줄 파산합니다. 줄 경매라고 갑니다. 끝나는 겁니다. 한국경제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비관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비관론자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팩트를 전하는 것 뿐입니다. 팩트.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현호섭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DI와 현호섭 부총리가 최근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이분 경제부총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안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2008년 476억 원에서 작년에는 674억 원으로 무려 41.5%가 급증했답니다. 여러분, 도시가스, 그리고 전력공사, 전기,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활 필수품, 전기 없이 전기요를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식비는 줄일 수 있어도요, 전기세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당장 불 안 넣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체납액이 무려 41.5%나 급증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서민들이 정말 필수품인 전기나 이 가스나 이런 것도 체납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악화된 겁니다. 이게 증명이 되는데 현호섭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 이건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아주 정신이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서민들과 기업들은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 기업 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8월 말 현재 체납액이 기업들 체납액이 뭐 도시가스, 뭐 한국전력 이런 체납액이 1천억 원을 넘었답니다. 기업들이 가스, 뭐 전기세를 낼 돈도 없이 그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런 통계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언론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언론이 쏟아내는 것들은요, 대부분 다 희한한 것들입니다. 희한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요, 한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경제 상황은 호전은커녕 갈수록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자, 양적완화 자영업. 자, 2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더 차리세요. 강의하는 제가 힘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양적완화가 종료하면 미국의 금리가 오릅니다. 왜 오르는지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김조현 선생님 왜 금리 올라요? 그러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지난주 설교 들으세요. 지난주. 자, 한국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한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자영업자는요, 그냥 다 박살납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뉴스입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주는 부담과 관련 원리금 상환. 자영업할 때 돈 빌린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생계에 주는 부담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자영업자 가구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27.8%, 약간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4.5%.
따라서 자영업자 가구의 72.3%가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2년 3월 말 자영업자는 모두 459만 2천 가구다. 가구당 7,786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금융부채가 76.3%다. 자, 계산하기 편하게 500만 가구라고 합시다. 그래도 되겠죠? 459만 원이니까요. 500만 가구의 4인 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사님 2천만 명. 자, 2천만 명의 생계가 지금 자영업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요 2천만 명의 생계가 지금 자영업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당 7천, 계산하기 편하게 8천만 원씩 1억 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원씩. 그리고 그 1억 원이 다 금융부채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억 원에 대한 빚을 우리 편하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원의 빚이 10%면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씩 이자로 내면서 자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자영업 지금 거의 쑥대밭입니다. 거의 쑥대밭입니다. 안 됩니다. 장사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는 밥 먹으면서 물어봅니다. 일부러. 사장님 장사 좀 어떻습니까? 일부러 물어봅니다. 제가 그 현장을 좀 익히려고. 개판 오브절이랍니다. 장사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리가 없다. 내가 이곳에서만 10몇 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요.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도 지금 어쨌든 1년에 1,000만 원씩 빚을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리금을 계속 유예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고 있는 때 한국의 금리가 오른다면 지금 매년 1,000만 원씩 이자를 내는 것도 막 버거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종업원 막 자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국의 금리가 오른다면 지금 10% 내는 것을 25% 내게 한다면 자영업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줄도서 그냥 다 파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은행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금리입니다. 이 현실입니다. 명정 하나가 종료하면 반드시 한국의 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버거운데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은 그냥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2천만 명이 거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2천만 명이. 이게 극단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잘난 차는 것 같아서. 누군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조금만 깊게, 제가 좀 허황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통계와 근거를 갖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2천만 명이 거지로 나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마지막. 여러분 미국의 전 재무부 관료인 폴 크랙 로버츠라는 박사가요 언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끔찍한 미국의 붕괴가 눈앞에 이르렀다. 전 재무부 관료입니다. 이 사람은 뉴월드 오더가 아니겠죠. 여러분 미국 재무부라고 다 뉴월드 오더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핵심 인물만 있는 거죠. 미국은 끔찍한 붕괴로 향하고 있다고 전 재무부 관료인 폴 크랙 로버츠 박사가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로버츠 박사는 시장의 모든 것들과 대형 은행들의 지급 능력은 연준의 채권 매입에 달려있다. 만약 연준이 FRB가 채권을 사들이지 않으면 금리는 상승하고 모든 부채 관련 투자 상품들은 하락할 것이며 은행들의 지급 불능은 다시 나타날 것이고 채권 시장은 붕괴하며 주식 시장은 붕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뭐냐? 이 FRB가 미국의 국채를 사가지고 그것을 시중에 풀어가지고 돈이 돌게 하는
근데 따지고 보면 시중에 안 풉니다. 그것을 다 은행에, 대형 은행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 안 돕니다. 이게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언급은요, 쇼였던 겁니다. 이 폴 크랙 로버츠 박사에 따르면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쇼였던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지하는 순간 이 폴 로버츠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 시장이 붕괴한답니다. 은행들이 파산해버린답니다. 중지할 수 없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FRB가 양적 완화를 중지 또는 축소하지 않아도 달러는 붕괴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내리막길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속이요,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인데 시속 막 300km 달려버립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이 가속도 때문에요, 그냥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굴러서 죽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요, 그 차는 죽습니다. 왜냐? 끝이 바다 끝이거든요. 끝이 바다거든요. 영원히 그 길이 돼 있지 않거든요. 영원히. 무슨 말이냐? 달러를 계속 찍어도 그 달러가 계속 찍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달러로서의 가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내리막길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리막길이 영원히 내리막길이 그 끝이 없이 내리막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바닷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수장됩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근데 가속도가 너무나 많이 붙어가지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뒤집어져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안 밟으면 조금만 더 간다 뿐이지 바닷속에 풍덩 빠져가지고요, 익사합니다. 지금 이게 달러의 운명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달러를 보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입니다. 이구동성.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이게 대환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쭉 가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든, 아니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든, 어쨌든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없냐? 과연 그 달러가 언제 무너질 것인가만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건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100%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는 것이 반드시 죽잖아요. 공자는 죽지요? 안 죽어요? 불사신인가요? 평생 심화영재 바가지 긁으려고 안 죽는구나. 반드시 죽어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달러는 반드시 붕괴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모릅니다. 제가 공자매가 언제 죽을지 모르듯이 달러가 언제 붕괴할지를 모릅니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로버츠 박사가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마무리했냐면요, 전 재무부 관료가요, 어느 시점에 시스템은 붕괴할 것임을 알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이게 로버츠 박사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달러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양적 완화를 종료 또는 축소하면, 지금처럼 뭐 100, 200 그렇게 축소하면 안 됩니다. 많이 축소해야 됩니다.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축소도 아닙니다. 그거는. 어쨌든 축소를 넘어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 그 순간 미국은, 세계 경제는 끝납니다. 채권 시장이 붕괴해버리는데요. 채권 시장. 지금 여러분 금융을 뭐가 지금 지고 있는, 채권이 지고 있다고요. 채권이. 파생 상품이. 이 파생 상품이 붕괴해버리는데요. 끝나는 겁니다. 다 끝장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뭘 여기서 느끼냐면요, 이 사탄이가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아무리 발언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사실이죠. 확인된 상황이죠. 근데 언제 재림하시는지 알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지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마지막까지 달러가 붕괴하는 거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붕괴할지는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기정사실이나 언제 재림하실 줄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달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인사이트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한국 경제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얘기를 얼마나 알아들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특별히 전문 용어 제가 안 썼거든요. 굉장히 쉽게 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조금 주무시는구나. 네, 농담이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두세 분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외침들의 그 경제 분석들을요, 들어보세요. 그 지식들이 쌓이면요, 지금 제 얘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가 되고 흡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고 흡수가 되면요, 이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이사할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이사갈 준비합시다. 성경에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거 가지러 갑시다. 제발 이 땅에서 돈, 기타, 학업,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 땅에서 1000만 년 살 것처럼 그러지 말고요. 어차피 다 끝납니다. 물론 학업을 때려치라는 거 아닙니다. 늘 거듭 말씀에 저는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남는 시간에.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니고 빨리 내가 저 하늘에 가서 시민권을 내가 얻어야지라는 마음, 그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이사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제발 세상 좀 놓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하나님, 마지막에 지금 22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연 그리고 경제, 세상, 이 세 가지를 종합했더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환란이 이제 곧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 같다는,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에 기도 말씀을 열심히 하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 말씀에 매진하여서 이사 준비 잘해서, 잘 이사 준비해서 주께서 그래 떠나라 라고 할 때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성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우리 수요